전 투자적으로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번의 기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세 번째 웨이브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윤이고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MBA 과정 학생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로보트, 석사 가면서 산업공학, 박사 때는 인지과학. 심지어 미국에서 교환교수 시절에는 제가 막 우겨가지고 사범대에서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교육공학 공부했습니다. 요즘에는 그거 바탕으로 메타버스, 새로운 세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전체 인류는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를 놓고 보게 되면 전 투자적으로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번의 기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부흥기. 한국으로 보게 되면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들어오고 와이파이 깔리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가 인류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랑 배터리라고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사실은 와이파이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안 썼어요. 집에서 송곳구 하면 되지 그걸 왜 써? 이랬거든요. 되게 안 팔려가지고 예전에 우린 까먹었지만 컴퓨터 만드는 회사랑 통신 서비스 판매하는 회사랑 서로 콜라보로 해서 무선 랜카드 막 껴주고 이런 행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선 랜 없는 휴대폰, 컴퓨터 상상도 못하죠. 그게 첫 번째 부흥기였고요. 그때 만들어졌던 회사들이 많은 검색과 관련된 기업들, 이메일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그때 성장을 해왔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는 스마트폰입니다. 멀쩡하게 생긴 컴퓨터를 놔두고 왜 작은 기기를 쓸까? 일단 움직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휴대성이 높아졌고, 휴대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 사무실이나 집에 앉아서만 멈춰 쓰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쓸 수 있다는 공간 제약성이 진짜로 사라진 게 바로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주머니에서 아이폰 꺼내는 그 시점에 오긴 왔죠. 사실은 2007년도부터 변화가 왔다라기보다는 2008년도에 한 누적해서 1000만 대가 좀 넘게 아이폰이 판매되면서 국내에서는 이래가 2010년 정도부터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의 진정한 개화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대략 2010년이니까 10년 조금 넘지만 대략 10년 있고요. 지금 2022년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 또 약간 10년 넘은 시점에 메타버스라는 세 번째 웨이브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웨이브 때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배달 앱들, 그다음에 지도 찾는 앱, 모바일 게임들 다 스마트폰을 깔고서 성장한 산업이죠. 잘 보면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글로벌 마켓을 보게 되면 전체 회사 10군데 중에 7개 정도가 IT 기업이고요. 애플을 제외하고는 이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웨이브에서 올라간 기업들입니다. 즉 우리는 기회가 없다라고 보지만 이미 한 20년 동안에 글로벌 시가총액 6군데 투자하거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쓱 지나가긴 한 겁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나 연락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누군가랑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죠. 여기서 좀 아쉬운 건 공간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물건도 판매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음식점이 있고 하지만 음식점이 공간으로 느껴지지는 않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채널로 느껴져서. 근데 사람들 뭔가 공간, 좀 넓고 아름답고 새로운 공간을 원합니다. 이 공간을 통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거, 공간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서비스가 바로 메타버스인데 이게 이제 어떤 주기설도 맞고 하니까는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산업적으로나 또는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번째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를 회상을 해보면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007년으로 시계를 한 15년만 돌려보게 되면 그때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혹시 컴퓨터로 본다고 해도 제가 100% 장담하건데 주머니, 테이블, 가방 즉 손 닿는 공간 어딘가에 스마트폰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방에 있는데 방 두 칸 건너 저쪽 끝방에 스마트폰 놔두고 왔어. 이런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없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즉 15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한테 꽉 묶여 있을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에 길도 못 찾아가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자동차 갈 때 지도를 껴서 받았어요, 지도를. 이게 한남대교 건너가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런 거 누가 봅니까? 그런 거 할아버지들도 안 봐요, 요즘에는. 예. 즉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의 삶이 너무 당연하고 지금 앱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10년, 15년 아무리 길게 봐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즉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편리해 라고 스마트폰으로 살아가지만 막상 메타버스와 관련된 걸 많이 경험하다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멋있고 편리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건 점점 녹아들어 갈 겁니다. 이게 녹아들어가면서 그 이전 스마트폰만 쓰던 시절 또는 컴퓨터에 유선으로 인터넷 꽂아서 쓰던 시절 이걸로는 돌아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IT 얘기지만 제가 인류학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북미 지역, 남미 지역 옛날에는 거기 인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유럽인들이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들도 처음에 보게 되면 그 땅이 어느 땅인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실제 영국인들 중에 되게 힘들거나 못 사는 사람들이 북미 지역을 넘어간 거예요. 그냥 모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유럽에 있는 웬만한 국가 몇 개 합친 거 이상의 대국이 미국이 된 거죠. 즉 그 말은 새로운 땅이나 새로운 기회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무언가 다른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은 너무 또 오래된 얘기니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울을 놓고 보면 저희 부모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서울이 옛날에 강남 쪽이 배밭이었어.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 당시에 그 배를 키우던 자리가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변했죠. 즉 이게 새로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새로운 기회라는 거 꼭 거기다 뭐 돈을 얼마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기회는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재테크에 어떤 관점도 생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그러니까 나의 일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는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일을 계속 한다라고 쳐도 우리의 미래 세대,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나 아이들 진로 문제, 즉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5년 후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거나 일을 할 5년 후가 오늘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과 굉장히 다른 5년 후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겠죠.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5년 후나 10년 후에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바뀔지를 지금부터 서서히는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일단 산업의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돌아가는 디지털 현실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아이들 많이 쓰는 로블록스다 또는 어른들 많이 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게 되면 우리는 앱을 보는 거지만 이 앱을 돌리기 위한 그 서버라고 하는 큰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돌리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또 클라우드는 컴퓨터만 뭐 10,000대 10만 대가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전력,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안전한 건물을 지어주는 기술, 뭐 보안 기술들 좀 어마어마한 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인프라 기술.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그럼 플랫폼을 사람이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냐? 저나 여러분의 기계가 아니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도구가 현재는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의 넥스트 디바이스를 만들겠다고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뭐 VR, AR. 그러니까 AR은 이제 증강현실인데 증강현실 형태의 안경 또는 뭐 디스플레이 모니터인데 평상시에는 유리처럼 투명한 투명 디스플레이. 어떤 기업 홀로그램을 통해서 공중에 쏘겠다 그냥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즉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콘텐츠 위에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인프라가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기기가 있고 그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이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그 기기에 올라가는 콘텐츠. 만약에 뭐 한국으로 보게 되면 K-팝과 관련된 뭐 콘텐츠들도 있고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NFT 갖고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이렇게 네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 분류를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현재는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는 건 디바이스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말은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애플이 2022년 말부터 2023년 사이에 마치 아이폰을 출시했던 것만큼의 놀라운 넥스트 장비를 갖고 나오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2022년 5월달 정도에 이미 내부 임원진 테스트는 끝냈다고 합니다. 결과도 꽤 만족스럽게 평가를 받았고요. 형태는 안경 형태의 뭔가 VR, AR이 들어간 장비고요.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메타죠. 페이스북이 바꾼 이름. 메타에서는 이제 VR 장비를 1세대, 2세대 내세웠는데 그 다음에 경로를 보게 되면 VR 장비도 현재 버전으로 3세대, 4세대 좀 더 고급 사양, 하이 퀄리티 장비 이것도 준비 중이고요. 또는 굉장히 가벼운 안경 형태의 증강현실 장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2018년도부터 거의 VR이나 AR 기술 개발을 좀 멈춘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또 팀이 가동이 돼서 아마 올해나 늦어도 내년 중에는 또 멋진 장비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인프라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만나보면 우리 대학생들이나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하면 주로 인터넷 서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존 편의점처럼 이렇게 무인 편의점 생각하시는데 아마존이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굉장히 재미난 회사인 게 영업이익 중에 가장 막대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사실 다른 데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약자로 가끔씩 경제지면에 올라오는 건데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런 거대한 플랫폼을 아마존이 뒤에서 대신 돌려주면서 마치 뭐 가족용 렌탈 서비스, 비례나 태블릿 빌려 쓰는 것처럼 렌트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게 굉장히 또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군을 놓고 보면 좀 아쉬운 건 인프라 산업군이 굉장히 현재도 덩치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산업군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기업이 아직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쓰는 뭐 KT다, SK다, LG 같은 통신사들이 글로벌 마켓에선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실 지배력이 좀 낮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뭐 의외의 기업들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엄청난 독특하고 안전한 형태의 건물을 지어야 되고 통신 설비나 또 전력 설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있는 아파트 건설사들이 그중에 일부는 또 이런 특수 건설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계속 짓는 기업보다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높거든요. 이런 건물 잘 짓는 기업이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얘기하다 보게 되면 거의 뭐 모든 산업군에 정말 많은 기업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원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IT하고 좀 거리가 멀었죠. 뭐 디지털 사업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국내 엔터 기업들이 점점 나도 합니다 해서 들어와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입니다. 즉 지금은 보면 웬만큼 규모가 있는 엔터 기업 중에 우리는 메타버스하고 무관합니다라고 말하는 기업이 아예 없습니다. 뭐 가장 국내에서 규모가 큰 SM 같은 경우는 아예 메타버스형 세계관을 만들었죠. 광야. 그래서 에스파가 노래 중에도 광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메타버스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그 SM에 지금 이제 총괄 프로듀서라는 직책을 갖고 계신 이수만 창업자님이 했던 얘기들 중에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팬들하고 아티스트가 함께 창작하고 함께 수익을 나눠 갖는 되게 공개형 어떤 개방형 엔터 회사로 성장할 거다라고 SM을 새로 모델링을 했는데, 즉 콘텐츠 기업, IT라고 되게 무관한 것 같은 이런 엔터 기업들도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회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례로 뭐 국내에서 정말 메타버스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실만한 아티스트들 중에 뭐 마미손, 원슈타인 이런 분들의 아바타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아바타를 바탕으로 이분이 원래 가수지만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또는 심지어 뭐 돌아가신 아티스트 분들을 아바타로 살려내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공연을 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시 장애를 극복하고 아티스트로 다시 또 활동을 하고 때로는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분이 합동 공연을 하고 상상만 해도 되게 즐겁고 멋있는 콘텐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아티스트인데 존재하지 않는 연예인을 아바타 형태로 데뷔시키는 케이스도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데 실제 모습을 아예 공개 안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돌들 중에 이세돌이 있어요. 이세돌도 실제 보면 6명 걸그룹인데 이분들이 다 실제 사람이에요. AI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다 실제 사람이지만 아바타로만 활동하는 거죠. 즉 우리가 되게 이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면 이런 거 멀어 보였는데 오히려 굉장히 이미 깊숙이 쑥 들어왔습니다. 벌써.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 건 대부분의 SF 영화는 세계관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디스토피아예요. 늘 굉장히 양극화된 사회에서 멸망할 것 같은. 왜냐하면 모두가 행복한 SF 영화 만들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화를 참조하시되 영화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조금 오해는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메타버스를 그래도 좀 많이 다각도로 다룬 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18년도에 영화화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 원작은 소설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했던 히트작 중에 히트작 SF 소설.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독자분들은 사실 책으로는 보신 분들이 적은 편이고 대부분 영화를 기억하고 계시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먼 미래에 VR 장비 같은 걸 쓰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도 하고 뭐 놀고 쇼핑도 하고 학교도 가는 그런 일상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그 영화 속의 장면은 그런 메타버스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공간,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세계처럼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메타버스를 쓴다라기보다 꿈꾸는 공간이나 경험이 현실이 없을 때 이게 아쉬우니까 메타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좀 더 영화에 난 매니악하다, 웬만한 메타버스 관련 영화 다 봤다, 예를 들어서 뭐 아바타, 매트릭스, 또 지금 말씀드린 레디 플레이어 원, 이거 다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약간 숨겨진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하고 개봉 시기가 같아서 망해버린 영화인데 13층, 그러니까 영어로 서스 인투 플로어라고 한 13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또 제가 뭐 PPL 전혀 아니고요.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올해 봄에. 넷플릭스 또 가입하신 분이면 또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영화는 한 5분 참으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앞에 5분이 CG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구립니다. 이 구린 CG만 참으시고 나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신기한 세계관이 뒤에 펼쳐지는데 이건 뭐 때문에 신기한지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마치 식스센스급의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영화들하고 좀 다른 색깔의 세계관을 담고 있어서 요거 한번 보시면 재밌고요.
또 재밌으면서 뒷맛이 약간 생각할 거리를 툭 많이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예. 영화 속 장면 중에 전 매트릭스에서 이런 씬이 나와요. 주인공이 있고 상대방 대역이 있어서 스테이크를 먹는 씬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기름지고 굉장히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데 먹으면서 이제 둘 다 가짜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짜인 거 아니까 한쪽이 이제 꼬시는 거죠. 나도 가짜인 거 알고 먹고 있지만 넌 현실에서 옥수수 죽만 먹고 있잖아. 이래서 들어오는 순간 옥수수 죽이 아니라 넌 스테이크 먹는 느낌을 맨날 느낄 수 있어. 그러면서 동맥경화도 안 걸려. 가짜 스테이크니까. 이렇게 꼬시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저한테 물어봐요. 정말 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대박이죠. 소고기도 많이 필요 없으니까 브라질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소키오노라고 맨날 살림에서 나고. 그리고 또 건강에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2022년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경험을 대체하기엔 아직까진 많이 좀 멉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로는 이제 약간 뭐 기름진 맛을 재현하거나 실제 안 씻는데 약간 뭔가 씹는 것 같은 느낌을 초음파 같은 걸 살짝 주는 정도. 근데 스테이크 갖고 있는 그 오묘한 맛을 다 전달하기엔 좀 무리는 있어요. 현재는 저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실제 구현된 겁니다. 외국에 있는 식당들 중에 VR을 쓰고 식사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이런 식당들을 가게 되면 실제 디저트 같은 거 먹을 때 얘가 만약에 설탕이 좀 덜 들었어. 근데도 사람은 오감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치 나는 집에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먹방을 호텔에서 식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면 왠지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요만큼이라도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좀 더 영양을 따져갖고 좀 맛은 더 떨어지는 디저트지만 이걸 먹게 됐을 때 VR 속에 나타나는 영상이나 ASMR이 굉장히 그런 기름지고 달콤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식사의 경험을 증폭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도 나와 있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애플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애플 재무제표 열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재무제표를 최근에 3년치 정도를 열어보면 이제 재미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우리 대표적인 물건이 아이폰이죠. 근데 아이폰인 자체가 애플 전체 이익에 기여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애플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애플 주가 3년 내내 계속 올랐거든요. 주로 우상향. 이유가 뭐냐 하면 앱스토어 때문에 그러던 거죠. 앱스토어는 매년 굴러다니는 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2020년 기준으로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굴린 돈이 500조 원입니다. 500조면 그 같은 해 터키, 우리 뭐 형제국가라고 부르는 터키의 1년 GDP랑 맞먹는 숫자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 큰 땅덩어리의 국가에도 벌어들였던 돈과 애플이 1년 동안 굴린 돈의 액수가 같다. 이거 정말 무서운 회사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랑 스마트폰이 연동이 됩니다. 뭐 그게 카플레이 통해서 연동되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차를 팔고 나면 차에 뭐 부품 갈아 끼는 거, 엔진 오일, 뭐 배터리 갈아 끼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겠죠. 대부분의 스마트폰 판매했던 전자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냈어요. 액정 갈아주고 뭐 갈아주고 뭐 그것도 돈이 되긴 되는데 큰 돈이 안 돼요. 얘는 문제가. 애플은 앱스토어가 되게 재밌는 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애플이 남이 만드는 걸 얘네들끼리 사고 파는데 자기네도 중간에서 수익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꿈꾸는 겁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차, 차의 내부 공간이 넓어져요. 침대도 들어갈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차는 운전기사가 필요 없죠. 그러면 침대도 있고 미니 뭐 냉장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의자도 편한 이런 조그만 내 방만한 공간이 있는데 이걸 타고 하루에 1시간만 2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기서 과연 여러분 뭘 하시겠냐는 거죠. 잠만 잘 건지 라디오만 들을 건지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게 난 여기서 라디오만 듣겠다는 분들은 지금 그럼 혹시 이게 고시원 정도 크길 텐데 고시원에서 한다고 해서 라디오만 듣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차 안에서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안에 방해이 되는 거니까 이 방해 경험을 자동차 회사가 통제하고 싶을 거예요. 이 방에서 우리는 뭔가 쇼핑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의학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또 원격 진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동식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스트리밍하거나 마치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이 안에서 소비하게 될 겁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선 뭔가 추가적인 경험, 추가적인 시간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동차 회사는 그 경험을 딜리버리 하면서 마치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올린 수익처럼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자동차 살 때 이런 기능이 있는 자동차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모델로 잘 빌드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사실 뭐 국내에도 보게 되면 뭐 직방도 그렇지만 외국에 보게 되면 XP 리얼티라는 기업도 부동산 회사인데 이 두 기업이 참 재밌는 게 둘 다 부동산 회사인데 자기들은 사무실을 없애버렸어요. 전 직원이 다 메타버스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들이 쓰는 플랫폼을 쪼개가지고 남한테 빌려주고 있어요. 즉 너희들도 이제 실제 오피스 빌리지 말고 메타버스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지 않아? 메타버스 공간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하고 메타버스를 연결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실제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 좀 증가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거래했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작업이었죠.
직구할 때 보면 다 중개인분들 만나서 일일이 발로 뛰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점점 이런 작업들이 이미 우리는 직방을 통해서 좁은 방이나 뭐 잠깐 빌릴 방은 직방을 통해서만 계약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앱을 통해서도. 즉 미래에는 점점 더 거래하는 방식도 메타적인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말은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어찌 보면 도시에 오피스 공간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건물주분들이 이런 오피스 공간의 활용도가 지금보다는 오히려 감소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자영업 스타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미래에는 좀 그 영업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화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뭐 스노우 같은 필터에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또 줌 같은 거 회의할 때도 거기에 화장 필터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보정하는 것도 많이 들어와 있고. 재밌는 건 해외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그럼 필터만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직군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원래 직업 갖고 있었는데 필터 아티스트가 생겼고요. 뭐 시시에이도와 같은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자기네 화장품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얘로 화장한 필터, 얘로 화장한 필터에서 화장품 제품군별로 필터를 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브랜드의 시시에도 브랜드를 갖고서 화장하는 여성분이다. 근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해야 돼. 그러면 진짜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이 필터를 통해 화장한 것처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패션 아이템 같은 경우도 굿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뭐 모자나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드는 기업들이 시착 우리가 매장을 가게 되면 실제 착용을 해보고 구매하겠지만 원격으로 쇼핑할 때 보게 되면 착용을 못하는 것 때문에 반품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써보니까 안 어울린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약간 예방하기 위해서 액세서리, 뭐 모자, 의류 같은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시착을 하고 구매하는 것들이 시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반품률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반품률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품하고 다시 받는 이 번거로운 과정을 없앨 수가 있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택배비, 이런 물류비를 낮출 수 있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교통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닐까 기대를 해보고요. 내가 매장 가서 옷을 사보면 입었기 때문에 다시 반품하러 안 오는데 온라인으로 볼 때는 걸려있는 것만 보고서 이게 돌려보고 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증강인식을 통해서 가상으로 피팅해보는 서비스가 가능해졌거든요. 모든 의류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러면 나한테 실제 달아보진 않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귀걸이 달아본 것처럼 이렇게 돼요. 구찌 같은 경우도 신발 발에 신어본 것처럼 카메라들이 대고 보면 내 발에 구찌 신발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른 신발이 신겨져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랑 맞춰서 코디를 볼 수가 있어요. 세트가 잘 맞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착용감이 다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만 해봐도 원래 있던 반품률보다 꽤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미 호주에 있는 기업 중에는 복잡한 프로그램에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휴대폰 카메라 지금 센서가 좋아서 3D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거든요. 이걸 내 몸 정보를 그대로 뜨고 물론 이제 내복 같은 거 입은 상태로 뜨는 겁니다. 뜬 상태에서 옷을 사이즈를 맞춰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좀 더 복잡하게는 한 번 정도 이제 그 어떤 매장이나 기계 앞에 가게 되면 정밀하게 몸을 스캐닝을 해줘요. 그 다음부터 데이터가 저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VR 같은 거 써가지고 또는 AR로 옷을 계속 바꿔서 입혀보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우주 가본 적 있으실까요? 아마 뭐 웬만한 나라 다 가보신 분들 우주 가보신 분은 없죠. 왜냐면 우주가 가는데 그 1인당 비행이 700억이거든요 지금 700억. 그러니까 우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우주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 가본 적이 없는 공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우주가 되게 껌껌하잖아요. 새카매요, 그죠? 반짝이는 별만 좀 있고. 그러니까 실제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의 의견인데 우주가 메타버스로 만들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쉽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간이 너무 시꺼멓고 단순하고 또한 이걸 들어오는 분들도 실제 우주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럴듯하구나, 이게 우주구나 이렇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박물관이나 그런 과학 교육 측면에서 우주도 메타버스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